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게 이겁니다. 조선 중기 문신 임제는 단종보기 운동을 하다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등 여섯 신하가 죽음을 맞은 병자사와 병자년에 선비들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를 소재로 원생몽유록을 창작했다. 단종보기 6년 여섯 신하의 죽음 사건. 주목할 인물은 여기에요. 유흥부. 요 아저씨는 무신이야. 무신. 병자사와 당시 박팽년, 성삼문 등 집현전 출신 학자들은 단종으로부터 강제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지만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성삼문은 거사를 미루자고 제안했고 무인이었던 유흥부는 문신들의 우유부단함을 질책하며 예정대로 거사를 치르자고 주장했는데 성삼문의 의견대로 거사를 치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사의 전말이 발각되어 이 6명 있었고 1명 더 있었는데 이 1명이 쫄아서 세조한테 고자질을 해. 그래서 6명이 잡히는 거야. 단종보기 운동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명나라 사신이 와. 잔치가 있어. 중간에 행사에 무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칼춤을 추고 서로 약속되려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 유흥부가 나가기로 되어 있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일하는 애야. 일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칼을 찰 수가 있었지. 내가 거기에 진검을 들고 가서 춤을 추다가 세조와 세조의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그게 다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 근데 눈치가 이상해. 세조 쪽에 한명회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사신이 오니까 왕이 빠질 순 없어서 세조는 그 자리 참석하는데 아들을 빼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군사를 대기시켜놔. 되게 똑똑해. 한명회는 눈치도 빠르고 칠삭둥이, 머리는 짱구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 거고요. 암튼 그래서 둘이 같이 죽여야 되는데 하나 못 죽이면은 제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라고 해서 문신들은 대기 다음에 한번 하자. 유흥부는 안 돼, 이 겁쟁이들 오늘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결국엔 안 하고 아까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자질해서 다 그날 밤에 잡혀와. 이 상황이지. 임제는 이러한 병자사화를 소재로 하여 정치 권력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 원생몽유록을 창작했다. 제목 자체가 뭐예요? 원생이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기록 이런 뜻이에요. 꿈속에서 누구 만나냐면 단종이랑 사육신 6명을 다 만나. 이처럼 몽유록은 조선시대 제도권에서 소외된 식자층들의 꿈을 활용한 담화 형식을 통해 현실에서의 불만이나 자신들의 이상을 표출한 서사 양식이다. 특히 몽유록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토대로 서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꿈속에서 사람 만나는데 그게 다 역사상 실존 인물들. 이러한 서사가 몽유자의 시각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환몽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인물로서 무슨 말이야? 꿈꾼 사람이 다시 막판에 꿈에 깨. 몽유자가 현실에서 가졌던 문제의식과 고뇌가 몽유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 현실 세계와 몽유 세계에서의 공통된 관심사가 드러난다.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 만났다. 현실에서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다. 몽유자의 특성과 인식이 꿈꾸기 전 꿈속 세계, 꿈꾼 후의 세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몽유자 본인이 주인공인 동시에 작중 서술자인 경우도 있지만 몽유자의 경험을 다른 인물이 듣고 몽중 상황에 대해 논평을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됐을까요? 사육신도 있고 생육신도 있는데 그 생육신들은 뭐예요? 세조가 왕이 되면서 꼴배기 싫어하고 벼슬 던지고 내려간 사람들이지. 세상에 원자허라는 자가 있으니 요 원자허는 생육신 중에 원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강계한 선비였었다. 직접 제시. 기계가 씩씩하고 도량이 크되 시대를 타고나지 못해 나은
같은 억울함을 자주 품었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원헌과 같은 가난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은 원헌이라고 하는 과거의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서 표현해준다. 아침에 나가서 밭 갈고 밤에 들어와 옛사람의 책을 읽되 주경야도 벽을 뚫어서 빛을 끌어들이거나 반딧불이를 주머니에 잡아서 넣는 등 갖가지 방법을 모두 썼습니다. 형설지공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역사책을 보다가 나라가 망하여 운수가 바뀌고 세력이 없어진 곳에 이르러서는 과연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나라도 아니지만 맥수지탄을 느끼고 있지. 마치 자신이 그때에 처하여 나라의 패망을 보면서도 부지할 힘이 없어 애태우는 것 같았었다 라면서 역사책을 읽으며 망한 나라에 대해서 엄청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저씨였네. 중추절 한가위 저녁에 추석날 밤 저녁에 달빛을 쫓아 책을 펼치는데 밤이 무르익자 피로해져서 걸상에 기대어 잠이 들었었다. 이제 꿈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입몽. 몸이 갑자기 가벼이 들려 아득히 오르니 시원한 기분이 마치 바람을 몰고 올라가는 것 같고 표현한 느낌이 기시도사 신선이 되는 것 같았다. 신선이 되는 것 같았다. 우화등선. 어느 강기슭에 이르렀더니 긴 물결이 굽이쳐 이어지고 첩첩산이 나타났다. 때는 한밤중이어서 사방이 적막한데 달빛이 대낮 같고 물결이 비단같이 빛나며 사람이 갈잎을 울리고 이슬이 단풍숲에서 떨어졌습니다. 라면서 꿈속에 도착한 풍경에 대한 묘사. 요 정도면 고전소설치고도 엄청 감각적이지. 처량이 눈을 들어보니 마치 천만같이 늦거움과 답답함이 불평스러운 기운으로 맺혀 풀 수 없을 듯하였다. 뭔가 원한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는 것 같아. 이에 휘익하고 휘파람 소리를 내고 낭낭하게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소설에서 시가 나온다. 당연히 어떻게 정서를 강조해주고 산문 사이에 운문이 들어가서 지루함, 단조로움을 없애줘요. 이런 얘기 맨날 나오는 거. 한스러운 강물결 오열하여 흐르지도 못하고 갈대꽃 단풍잎은 차갑게 비비면서 스삭거린다. 윗줄은 시각적, 밑으로는 촉각적, 어디가 있냐? 촉각이 아니라 청각적 심상. 물론 오열하면서 여기에서도 청각적 심상 드러나 있고 왠지 기분 좋은 분위기는 아니야. 뭔가 한의 정서가 느껴져. 귀신 나올 것 같아. 분명코 장사의 강 언덕이로구나. 달빛은 흰데 영령들 원한을 가진 영혼들은 어디에서 논이는가 라고 하면서 마치 느낌은 그런 느낌. 주변에 귀신이 있다면 나와서 얼굴을 비추라. 요 정도인 것 같다. 배회하며 기웃하는 즈음 갑자기 발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오고 얼마 있다가 갈대꽃 덤불 깊은 속에서 어떤 호남하가 번뜩 뛰쳐나왔다. 여기에서는 정확한 거는 아니고요. 저도 해설 찾아봤었는데 생육신 중에 남효온이라고 하는 사람일 거다가 대세 이론이더라고. 복건과 유생복 차림에 표정이 맑고 눈썹이 준수했었다.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죠. 늠름하기가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백이 숙제 같았다. 지조절개의 대표자죠. 그가 앞으로 나와서 읍하며 말하기를 사실 같은 생육신들끼리니까 서로 이야기를 직접 주고받지는 않았더라도 서로 아는 사이기는 하겠지. 자허는 어찌 그리 더디오시는가.
우리 임금께서 받들어 마중하게 나오셨다네. 우리 임금 단종이 시켜서 너 마중 나왔다. 자허는 그가 산의 정령이나 나무 도깨비인가 의심을 하여 놀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빼어나고 행동거지에 기품이 넘쳐 저도 모르게 뛰어난 사람이로군 이라고 감탄하며 외양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을 평가해 주지. 이내 뒤따라 걷게 되었다. 100여 걸음쯤 가자. 한 80m 정도 되겠지. 60에서 80m. 우뜩 솟은 정자가 강 앞에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난간에 기대어 앉았는데 옷차림이 임금 같았고 얘는 단종이겠네. 5사람이 옆에서 모시고 있는데 사육신 중 유응부 제외한 5명이에요. 모두 벼슬아치의 복장을 했고 각각 등급이 있었다. 5사람은 모두 세상에 드문 호걸로서 모습이 당당하고 기백이 양양하였다. 어마어마했다. 가슴 속에는 고마와 도해의 의리와 경천봉일의 충성을 담고 있었다. 뜻은 다 뒤에 보시면 되고 어쨌든 충성을 품고 있었다. 누구를 향한? 단종을 향한 충성심이겠지. 진실로 이른바 육척의 어린 고주 외로운 주인을 부탁하고 백리의 제후국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와서 평가해보기 사육신 중에 이 5명은 적당한 규모의 나라를 하나 맡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았다. 완전 극찬이지. 자허가 다다른 것을 보고 5사람이 모두 나와 맞이하며 예를 갖추었다. 자허는 마주 예를 행하지 않고 5명이 인사했는데 그 5명 지나쳐서 쌩까는 거야? 아니야. 곧바로 임금을 아련하였다. 임금에 대한 예인 거지. 신하들 일단 빠져. 임금님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그리고 다시 걸어나와 물러나와 말석에 꿇어앉자 모두 좌정 앉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은 어쨌든 살아남았으니까 죽은 사육신에 대한 일종의 존경의 행동인 거지. 복권을 쓴 자가 자허의 오른쪽으로 앉고 그 위로 5사람이 차례로 앉았다. 자허는 이상하기 짝이 없어서 불안했단데 도대체 나는 여기에 왜 와 있는 거지? 임금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 확실히 누구지?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당황하고 있는 거지. 쟤네들이 무섭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부터 난초 향기와 같은 명성을 들어오던 터라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았소. 옛날부터 네 소문 들었었는데 보고 싶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반갑네. 좋은 밤에 만났으니 상대를 의아해하지 마시려. 우리 의심스러운 사람 아니야. 안심해. 라고 해서 안심해. 자허가 곧 자리에 일어나 비껴서서 감사의 표시를 했다. 자리를 잡고 앉은 후에 서로 고금의 흥망을 논하는데 다들 열심이어서 누구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복권 쓴 자가 한숨을 쉬면서 탄식했다. 요순탕무는 만고의 죄인입니다. 요건 다음 대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 해설 잠깐 볼게요. 요순탕무 살펴봅시다. 이거 중국의 역사를 하, 은, 주,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국 애들이 여기 앞에 얘네도 전설상의 나라인데 그냥 지들은 진짜 있었던 나라야 했었던 게 요 임금, 순 임금이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어. 그 시절 엄청 평화로웠다라고 전설처럼 남아있어. 그래서 요순 시대는 태평성대의 동이어야. 그런데 요 임금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였던 순에게 천하를 물려주었고 탕왕과 무왕은 각각 하나라와 상나라, 상나라는 은나라예요.
정벌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그래서 세조가 핑계를 댔거든. 굳이 다음 왕이 자기 자손 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능력 있으면 왕이 하는 거지. 를 요임금의 예를 사례로 들면서 탕왕 무왕의 사례를 들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대면서 왕위를 찬탈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복권 쓴 사람은 요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세조가 그걸 근거로 삼고 있으니까. 후세의 여우처럼 알랑거려 왕위를 차지하는 자 세조지. 세조가 그의 근거를 대고 신하로서 임금을 정벌하는 자, 쉽게 이야기하면 반역을 저지른 자가 그로부터 명분을 삼았습니다. 천년의 도도한 세월을 흘렀지만 누구도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했고 결국 제가 봤을 땐 내 임금이 역적의 효시, 역적의 최초, 역적의 근원입니다. 이거야.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임금이 순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줬었던 이유는 그 뒤에 순 임금이 치수 사업을 엄청 잘했어. 홍수 이런 거 예방을. 그래서 물려준 거거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임금이 정색을 하고 나눴다. 임금하고 요 앞에 대사를 했었던 복권 쓴 남자, 복권남하고 생각이 달라. 복권남은 요순 탕무가 역적이다. 역적의 시조다. 그랬더니 임금이 얘기해.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임금의 거룩함에 있으면서 내 임금과 같은 시대에 처하였다면은 그런 얘기는 괜찮지만 내 임금의 거룩함이 없고 내 임금의 때도 아니라면 불가한 것이다. 지금은 요순 탕무 시절이 아니니까 네 얘기 틀린 거야. 내 임금이 무슨 죄가 있는가? 임금은 죄가 없다. 임금을 빙자하여 명분을 삼은 자들이 역적일 뿐이다. 복권을 쓴 자가 손을 올려 절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내 생각이랑 임금님 생각이랑 다르면 일단 엎드려서 잘못했어요 해야지.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 그 말이 지나치게 분격한 줄 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임금이 이러시기를 됐고 아름다운 손님이 누구야? 여기 꿈속에 들어와 있는 원자옷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리에 있으니 한가롭게 다른 일은 논하지 말고 달희고 바람 밝은데 이런 밤을 어찌 그냥 넘기겠는가? 기분 좋게 술이나 마실까? 두루마기를 벗어던지고 강마을에서 술을 받아 오게 하였었다. 안녕! 술이 몇 순배를 둘지 미쳤나봐요 저 오늘 지금. 임금이 잔을 잡고 갑자기 흐느껴. 사실 단종 입장에서도 억울하겠지. 쫓겨났는데. 울며 6사람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여기 단종이 유배됐던 데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인데 거기에 해설사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는데 말년에는 친모 있지 친모 바느질 하는 그 하인한테 엄청 구박받았었대. 내가 너 때문에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유배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 구박했다고 그러더라고. 경들은 각자 자기 뜻을 말하여 말 못할 억울함을 풀어보지 않겠는가. 6사람이 말했다. 임금께서 노래를 지어 부르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화답하겠나이다. 비감한 표정으로 옷깃을 매만지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노래했는데 실제로 이 소설에 있는 건 아니지만 뒷페이지로 넘어와서 31번 단종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봅시다. 이거야. 읽어는 봅시다. 강물이 흑흑 느끼는 소리여 끝이 없도다. 한탄. 내 한스러움은 길고 길어서 그와 같구나. 강물결이와 나와 같구나. 강물결이 울고 있다. 감정이입. 살아서는 천승의 임금이지만 죽으면은 한낱 외로운 넋밖에 안 되는구나. 새 임금은 가짜 임금, 제왕은 거짓 높임. 초나라 향량이 민심을 바탕으로 초희왕을 세웠어. 이렇게.
제왕은 거짓 높임. 향량의 조카가 실권을 잡고 초희왕을 의제라고 칭하며 우와 씨. 신하가 왕한테 너는 내 의형제 중에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지가 왕 위에 있는 거야. 칭하며 거짓으로 높이면서 업신여겼었다 이거지. 끝없이 수양대군 세조가 저거 반역의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지. 그럴 때마다 억울하다면서 자기 조카 앞에 엎드려가지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쳐 죽이시죠. 막 그렇게 연기하고 그랬었거든. 어. 그래 놓고서 우리 삼촌이 그럴 리가 없어 해서 일을 맡겨놨더니 그렇게 쫓겨나게 된 거니까 딱 요 상황이랑 똑같은 거지 단종이. 옛나라 백성들 모두를 항적에게 옮겨주었네. 옛나라 백성들 나라 전체를 전부 다 항적에게 빼앗겨 버렸네. 옛일곱 신하가 함께하니 사육신 얘기하는 거겠죠. 죽어서 넋을 그나마 기대하겠더니 오늘 밤은 무슨 밤이냐. 강누각에 같이 올라와 있구나. 달빛에 빛난 물결 내 마음 시름겹게 하고 있구나. 단종이라면 요런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오자. 임금과 다섯 신하 원자원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하거나 지난 역사에 대한 회한을 담아서 시를 읊는다. 얼마 안 있어 범 같은 선비 하나가 들어왔는데 요 아저씨가 유흥부 아저씨예요. 키가 남들보다 월등히 크고 기상이 유달리 용맹하여 얼굴은 대추빛처럼 붉고 눈은 별과 같이 빛났습니다. 확실히 무신이라는 느낌을 주는 외양이지. 실제로 키도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 문산의 의리 중자의 맑음으로 위풍이 넘치는 이로 넘쳐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존경심이 일게 하였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 임금을 아련하고 다섯 사람을 보며 말하기를 에이 이런 썩은 유생놈들하고 큰일을 함께 이루지 못하겠구나. 5명의 사육신 이야기하는 거고 큰일은 세조 처단하는 거 이거였었던 거지. 이어서 칼을 뽑아들고 일어나 춤추면서 비분간계하여 노래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큰 종소리와 같았다. 바람이 소슬하니 나뭇잎이 지고 물결이 차다 쓸쓸한 분위기를 주는 배경묘사. 칼을 어루만져 긴 휘파람 불 때 북두성이 보여지고 있다. 북두성이 비꼈다. 북두성이 기울어지고 있다. 북두성이 진다. 단종이 죽었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이죠. 비끼다. 하강적 이미지. 살아서는 충효 온전하고 죽어서는 굳센 혼백이 되었다. 그 도량이 어떠한가 둥그런 명월이다. 나의 이 도량 마음속의 그릇은 밝은 달 같아. 아 창업을 동호할 수 없는 썩은 유생놈들. 일이 잘못됐는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어쨌든 일이 잘못되어 있어서 탄식. 이렇죠. 그 고자질 이후에 6명의 신하들이 싹 다 잡혀오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저기 세조가 직접 국문을 하는데 1번이 유흥부였었을 거야. 그래서 누구냐 불어라 라고 해놨을 때 진짜 반말로 됐고 어차피 나는 알지만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있죠. 인두로 지지고 있는데 네가 어차피 알아낼 건데 굳이 내가 말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와 중간에 그리고 인두가 식었으니까 가서 더 데워와라 이렇게 얘기했었어. 너무 아파. 노래가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달이 컴컴해지고 시름이 겨워 구름이 끼더니 비가 몰아졌다. 귀를 찢는 천둥 소리가 울리니 모두 호련히 흩어졌다. 자어도 놀라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여기가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 각몽.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꿈속에서 얘기를 자기가 아는 해월거사한테 해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릇 옛날부터 임금이 흐리멍덩하고 신하가 사리에 어두우면 마침내 나라가 전복되는 지경에 이런 일이 많았네. 임금이 멍청하고 들떨어졌으면 반역은 자주 있었어. 아,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데 그 임금 노릇을 하는 자는 필시 현명한 임금이었고 6사람도 모두 충의로운 신하였었는데 충의로운 신하들이 현명한 임금을 보필했는데 어찌 이런 참혹한 일, 반역이 있을 수 있었단 말인가? 세력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시운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렇다면 불가불 세력과 시련이 시운의 원인을 돌려야 하겠고 하늘에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네. 그 훌륭한 임금과 신하가 쫓겨났다라는 건 이건 하늘이 잘못한 거야. 하늘에 원망하고 하늘 욕해도 돼. 하늘의 원인을 돌린다면 복선화음 하늘에 욕하면서 뭐라고 욕할까? 복한 사람에겐 선한 사람에겐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겐 재앙을 주는 게 하늘의 도가 아닌가? 근데 왜 하늘은 복선화음하지 않았는가? 라면서 하늘 원망해도 돼. 무릇 하늘의 원인을 돌릴 수 없다면 근데 하늘도 원망할 수 없다면 캄캄하고 막연하여 이 이치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우주는 아득하여 다만 지사의 하늘 보탤 뿐일세라고 하였습니다. 괜찮나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다른 신하들도 있고 성산문이하고 이제 박팽년도 잡혀오죠. 성산문한테 얘기합니다. 이 새끼 넌 내가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너 그렇게 반역을 할 수가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폐하라고 안 하고 대감이라 그래. 대감은 정삼품 이상의 관직을 대감이라고 하거든요. 난 대감에게 녹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해서 집에 가봤더니 세조 이름으로 나온 녹을 창고를 따로 지어서 보관해서 손도 안 대놓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백이 숙제를 한스러워하면서 고사리 왜 캐먹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박팽년도 잡혀와가지고 대감 그래. 이 자식은 평소에 나한테 보고서 올릴 때 자신을 신하라고 지칭을 하면서 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나는 당신에게 신하라고 지칭한 적이 없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박팽년이가 꺼내왔었던 보고서 가져와 라고 했더니 신하 신자가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들어갈 그 자리에 전부 다 그냥 클 거자가 쓰여져 있어. 글씨를 흘려 써서 이런 식으로. 귀엽지 않아 이런 것? 이렇게. 암튼 그랬었다. 근데 저는 보통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얘기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정말 전형적인 간신 마인드죠. 아니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28번부터 31번까지 4문제밖에 안 되죠. 4분만 드릴게요. 시작. 아니야, 난 전생에 사육신처럼 살았을 거야. 아, 그리고 사육신들을 이제 몸을 다 해가지고 헤쳐놓고 한강변에 모래사장에다가 시신을 뿌려놓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그리고 절대 저 시신을 손대는 자는 같은 죄로 처벌하겠다 라고 해놨는데 어떤 할배 하나가 와가지고 수레를 끌고 와서 그걸 수습해주지. 그게 김시습. 저기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가 김시습 아저씨. 금옷이나 썼던 아저씨. 그래서 수습해주고 가. 김시습도 죽냐? 그거는 또 내비두더라고.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봐줬었던 것 같다. 근데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게. 뭐 아무튼 조상님들은 그런 의리와 절개가 있었다라는 것들. 아, 나는 그 시대였었으면 아마 김시습이었을 거야. 살펴봅시다. 가와 나를 읽은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렵지는 않죠? 3번. 해월거사가 원자허의 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몽유자가 현실에서 가졌던 고뇌가
몽유 과정을 통해 거짓말하네. 이게 어떻게 해소가 돼? 말 그대로 이 고민이 해소되려면은 단종이 살아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3번. 기억을 바탕으로 나의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이상하기 짝이 없어 몹시 불안해해. 원자호 아저씨가 요렇게 꿈속에 들어가 있고 왕처럼 보이는 사람 있고 5명의 신하가 요렇게 있는데 나 뭐지? 저 사람들 누구지? 아 너무 당황해서 처음 초대받은 자리에 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약간 좀 불안한 거지. 세조에 의해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의 상황에 대한 허자허의 연민을 형상화했다? 아니야. 그냥 초대받은 자리가 너무 낯설어서 당황한 것 뿐이지. 나머지 얘기는 뭐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30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이해니까 복권 쓴이는 임금의 지시에 따라 원자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중 나온 것 맞고 원자허는 복권 쓴 사람의 외양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잘생겼다. 기계 있다. 임금은 요순탕무에 대해서 복권 쓴 이의 평가 뭐라고 평가했지? 역적의 효시다. 아니냐. 임금 자체는 훌륭하신 분들이었어. 다른 견해. 원자어가 꿈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해월거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꿈에서 깨려고 노력했다. 꿈에서 깨고 기억나서 해월거사 만난 거지. 꿈속에서 아 이거 해월거사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니죠. 4번 탈락. 해월거사는 원자어의 꿈에 등장한 6신하의 충절을 높이 평가했다. 그렇지. 4번 4번. 31번 확인할게요. 니은과 A, 보기와 A. A에서는 누구지? 유흥부 씨가 했었던 거에는 보기와 달리 무시해. 화자의 고뇌를 부각하는 자연물이 있어. A에 자연물 있어? 바람, 나뭇잎 뭐 있다 쳐. 하지만 보기에도 역시 있죠. 강물이. 그러니까 1번 틀리고 어떻게 고치면 된다? 둘 다. A에는 보기와 달리 또 무시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애상적인 정서. 아, 누구를 탓하겠는가? 나는 혼백이 되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애상감 있고. 하지만 여기 위 C에도 내 마음은 싫은겹구나 되어 있죠. 그러니까 2번도 고쳐야 되겠지. 어떻게? 둘 다. 보기에는 A와 달리 또 무시해. 노래를 듣고 있는 신하들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 여기 있나? 이 신하들 옌일곱 신하와 함께하니 넋을 그나마 의지할 수 있겠구나. 사육신들을 의지하고 있죠. 하지만 A에서는 창업을 도모할 수 없는 썩은 유생들 나머지 신하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3번 괜찮지. A와 보기 모두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 A에서 이상적인 공간, 유흥부 아저씨가 살고 싶은 세상 있나? 없어. 보기에서 단종이 살고 싶은 세상 있나? 없어. 둘 다 없어. A와 보기 모두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화자의 반성, 유흥부 아저씨 반성해? 왜 그랬을까? 아니지. 단종 위에서 반성해? 딱히 여기도 반성이 없죠. 그러니까 둘 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뒤에 해설에 보면 창업을 도모할 수 없는 썩은 유생들과 함께 했음을 후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썩 틀린 말 같지는 않아. 어쨌든 보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까 어쨌든 틀린 얘기. 답은 3번 정도 확인하시면 된다. 일단 정치.